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 법선 나성성입니다. 이분은 오늘부터 필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본인을 한번 소개하시죠. 아니요. 쑥스러워요? 네. 주변에서 실명을 쓰지 말고 필명을 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오드리 될 뻔. 남편분이 오드리 헵번을 좋아하시는데 오드리 될 뻔으로 이렇게 필명을 쓰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지금 제가 신문을 보지 않았어요. 일부러 어제 저희가 그 분양가 상한제 그 정부 보도 자료를 하고 나서 제가 신문을 전혀 오늘 안 본 상태에서 한번 자유스럽게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저희가 부동산에 종사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업자가 아닌 중개업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그리고 또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약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중개업자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과 그 다음에 부동산 업자로서 그동안 이 재개발의 여러 가지 일을 겪어보면서 관련된 지식을 가미해서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좀. 아니 먼저 얘기하게 먼저 혹시 질문 한 장 하려고? 무슨 얘기요? 질문 먼저 하셔도 돼. 야 질문을 먼저 했나? 질문 먼저 있어요? 질문할 게 있어요? 아니요, 갑자기 막 얘기하셔가지고. 참고로 저희는 당황스러워요. 대부분 없이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석에서 하는 거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좀 어설프기도 하고 뭐 저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 하고자 하는 거니까 뭐 질문할 게 있어요? 예, 아니 지금 오늘 얘기하시려는 게 주제가 뭔가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허심탄회하게. 집값요? 요번에 나온 그 민간 택지 분양 상한제 그거 정부 발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뭐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냥 네.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이제 뉴스라든가 매스컴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동산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그냥 격없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동산 업자로서 그리고 저희도 시민으로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격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나온 내용은 대충 아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네, 어제 찍어서 이제 아는데 사실은 오늘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저도 아침에 뉴스를 매일 보는데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어떻게 얘기했을지가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자체도 좀 웃긴 게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꼭 그게 아닌데 약간 신문이라든가 이런 정부 이쪽에서 전문가들이 약간 호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제가 개요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정부의 시각이 뭔지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정부가 저한테 설명할 것도 없고 설명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 그동안 이제 흑석동 재개발 이런 걸 몇 개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번 우리 실장님 한번 봐보세요. 자, 실장님이라고 하지 마라. 오드리 될 뻔님 한번 봐주세요. 네, 우선 저 잠깐만 앉아서. 네, 앉으세요. 예, 예. 자, 이게 우리 노래했죠. 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운가? 그 두꺼비 맞나요? 네, 맞아요. 예. 자, 이거 헌집이에요. 헌집. 이거를 때려 부시고 새 집으로 만드는 거죠. 새 집. 그쵸? 새집, 새집. 새 집. 네. 제가 발음이 틀렸나요? 새 집. 뉴 하우스. 네. 예, 이렇게 이제 주는데 이게 방식이 이제 옛날 낡은 단독주택이면 뭐가 되죠? 이게 재개발이 돼요. 기반 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재개발 통해서 하는 거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새로 하는 경우는 재건축이라고 하죠. 용어가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예를 들게요. 자, 특정 지역은 말씀을 드리는 게 예시예요. 자, 이 실장님이 죄송합니다. 자꾸 오드리 델뻔님이 이제 내가 그럴까요? 내가 옛날에 어떤 빌라를 하나 살고 있어요. 빌라. 근데 시세가 3억 정도 한다고 할게요. 3억 정도 되는 빌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개발 지역 되면서 전체가 고층 아파트로 되면서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재개발로. 근데 여가 P가 빌라를 이제 이거는 감정평가를 얼마 받을까요? 시가가 3억이면 감정평가를 3억 받을까요? 아니, 못 받는. 못 받죠. 대충 한 2억 받겠죠. 2억.
2억을 받아요. 그러면 이 빌라 주인 입장에서는 서운하잖아요. 손해 났죠. 많이 서운하죠. 많이 서운하죠. 네. 그런데 요게 아파트가 34평을 받으면서 여기에 예컨대 시세가 10억이다. 그쵸? 그럼 내가 이게 이제 시세가 10억이고 분양가는 예컨대 6억이다. 조합원 분양가가. 그럼 내가 2억을 평가받았으면 6억 플러스 내면 플러스 4억을 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시세 3억짜리인데 2억으로 평가받았지만 4억을 더 내서 6억을 더 받으면은 요거 하면 7억이죠. 그럼 나는 7억 내놓고 시세가 얼마짜리? 10억을 받았죠. 그럼 내가 빌라가 3억짜리인데 내가 재개발이 되면서 실제 부담하는 건 7억인데 10억짜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 통해서 나는 얼마를 얻었어요? 3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건물이 작은 사람들은 재개발되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가 되는 거. 그건 그냥 부처 문제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통하면은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무슨 집을 받아요? 새집. 새 집을 받아요. 새집. 아, 새 집. 새 집. 네. 발음이 갑자기 제가 위축됩니다. 막 발음을 따지고 다니까. 새 집을 받는데, 실제 내가 낡은 빌라 3억 정도 하는 빌라에다가 돈 4억 더 내서 주면은 7억을 부담하고 새 집을 10억짜리를 받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앉아서 3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내가 3억 추가로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새 집을 못 받죠. 그렇죠. 팔고 가야 되죠. 그렇죠. 어디로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우리 오드리 델버님이 뭐 될 뻔하다만 그거기 때문에 질문하시는데 이분이 4억을 낼 돈이 없어요. 노인분들이라. 내가 돈이 없어서 4억을 낼 돈이 없어요. 그럼 나는 이거를 원하는 사람한테 팔아요. 얼마에 팔까요? 4억에서 7억에 피를 받아서. 7억에? 네. 그럼 피를 해서 이거를 7억에 팔았어요.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분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이익이죠. 네. 자기 시세 3억짜리인데 4억을 받은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일반 분양가를 만약에 일반 분양가를 10억에 하겠다. 일반 분양가를 10억에 하면 이 가격에 팔려고 하겠어요, 조합원이? 아니죠. 조합은 대부분 일반 분양보다도 좋은 거 주잖아요. 옵션도 많고 확장도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것보다 높아야 되죠. 그래서 피가 이거 10억을 받으려면 내 피를 얼마 붙여야 돼요? 7억. 7억. 네. 근데 일반 분양은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일반 분양 받으면 자 현재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입주할 때쯤에서 시세가 13억이 됐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내가 사는 사람이 이 사람 분양가 받은 금액에다가 2억에다가 프리미엄을 7억을 주고 9억에 사면 얼마를 이익을 봐요? 4억을 봐요. 그래도 살 메리트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의 그 재개발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의 시각은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이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를 했으면 자, 여기에 재개발 조합이 있어요. 자, 여기가 80%가 조합원이에요. 80%가 조합원. 조합원 평균 분양가를 7억으로 볼게요. 조합원 분양가. 그럼 내 돈이 안 되면 추가 분담금 내겠죠? 어찌됐든, 그럼 7억 주고 7억을 사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현재, 자, 일반 분양가를 20%예요. 자, 여기는 800채. 1000가구로 하면 800개, 요거는 200개. 일반 분양을, 요거를 자, 예컨대 통상적으로 한 8억 5천 하겠죠. 이 정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자, 시세가 아까 10억으로 봤어요. 10억이면 이 사람은 3억, 일반 분양 당첨 사람은 1억 5천을 먹을 수가 있죠. 서로 달라들 요인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요 일반 분양된 수익으로 이 조합원의 사업비를 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데, 조합원은 이렇게 안 해도 이미 이렇게 낮은 분양가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 가격에다가 낮은 분양가 차익만큼 내서 이미 분양가가 낮은데도 시세 차익을 이미 얻게끔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여기다 더 욕심을 내는 거죠. 어떤 욕심? 일반 분양가를 이빠이 올리자. 이빠이, 죄송합니다. 지금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일본 민감한데. 최대한 올리자. 그래서 이거를 시세에 준하는 10억으로 올려버리겠다. 일반 분양가를 올리겠다. 조합은 당연히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올리면 200가구에서 1억 5천씩 200개면 얼마예요? 300억이에요, 300억. 아침, 뭐, 이제 단지가 크게 되면 몇천억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300억을 이익을 누구한테 주겠다? 조합원한테 주겠다. 자, 이미 조합원들은 재개발 통해서 피해를 받으면 옛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보다 더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또 일반 분양가를 더 올려서, 그 이익을 조합원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들. 조합원을 위한 거예요, 이거요. 이건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을 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왜 가격을 끌어올리냐? 자, 동네 시세가 10억인데 일반 분양가를 10억까지는 안 올리라도 이렇게 10억 가까이 올려버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전체가 200개, 어떤 경우는 이제 몇 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몇 개는데 어떤 지역은 뭐 50개밖에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나머지가 뭐 한 850개나 900개 되고. 이 50개 갖고 이 가격을 올림으로써 자동으로 뭐 올라간다? 조합원 것도 같이 올라가 버려요. 자, 일반 분양가가 10억인데 내 거는 7억이야? 8억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격을 덩달아서 다 올려요. 그러면 또 주변에 있던 단지들 어떻게 돼요? 여기가 올라갔어? 그럼 우리도 올라가요. 가격이. 여기도 올라가요. 결국 뭐냐면 요 몇 개 안 되는 일반 분양분을 가지고서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그 조합 자체, 조합원 가격도 올라가고 주변의 단지 아파트도 전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차단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를 옛날에는 누가 차단했어요? 주택보증공사 허그가 분양가를 많이 못 올리게 했어요. 예컨대 조합원 분양가가 7억인데 뭐 10억에 하겠다, 15억에 하겠다 하면 못 하겠겠죠? 예컨대 8억 5천으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야, 나 너희들 간섭 받기 싫어. 요거를 어떻게 한다? 후분양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규제를 풀어서 나중에 내가 12억에 분양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억에 분양을 해서 일반 분양이 완판이 됐다. 또는 완판이 안 됐으면 시공사가 몇 개 물량 안 남으니까 그냥 사줘버리면 돼요. 그러면 12억이 형성된 것처럼 보여. 거래가. 그럼 12억에 딱 맞춰져 버린 키가 주변 아파트가 다 12억으로 올라가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라고 정부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조합은 너희들이 일반 분양가를 높여가지고 너희들이 많이 부담해갖고 가격 올리는 건 상관없어. I don't care. 정부에서는. 그런데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가격을 낮게 하면서 일반 분양가를 가격을 최대한 올려서 그 시세만큼의 이익을 조합원들도 덩달아서 보게 하고 그 여파가 이웃 옆 단지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몇 개가 이 소수의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시각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묶어버리면 예컨대 만약에 자 이게 진짜 이게 별로 없고 서민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제를 해주는 것이 그렇죠. 네. 네. 응원할 만한데요. 그러니까 보는 게 지금 조합원은 7억이에요. 자, 일반 분양가를 10억을 하는데 자, 이걸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한 7억 5천으로 해라. 시세가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래버리면 이 조합원 가격이 덩달아서 뛸 일이 없죠. 네. 뛸 일도 없어요. 물론 시세가 10억이면 같이 올라가겠죠. 자, 이 사람들 너무 이익 보게 해주는 거 아니나. 그래서 로또 분양이다 막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부분 아닌가요? 네. 이게 로또다. 이 사람들은 로또 되면 안 됩니까? 내가 일반 분양 받았을 때는 로또 되면 좋은데 네. 내가 조합원인 입장일 때는 좀 배가 아프죠. 배가 아파요? 그렇지 나는 아니 배 아프다고 정부가 과하게 얘기한 거. 정부가 인허가를 해줘가지고 어쨌든 정부가 인허가를 해줘가지고 새 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 집을 받아서 괜찮아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는데 새 집을 받아서 어쨌든 조합은 이익을 봤어요. 그렇잖아요. 내 평가 금액에다가 일부 내서 새 집을 받았는데 시세보다 더 낮으니까
조합원들 기본적으로 이익을 먹고 가는 거예요, 구조가. 근데 거기서 더 가서 일반 분양가도 여기 우리 땅에다 짓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사업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거를 무한정 올려가지고 가격을 덩달아서 뛰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얻는 이익을 가지고 조합 사업비로 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명목이 지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거를 올려버려서 나머지 8, 90%, 70%, 80%를 조합원 가격을 전부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요거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일반 분양을 규제하겠다. 그러면 요걸 규제하면 이게 막 덩달아 뛸 일이 없죠. 그리고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7억이에요. 일반 분양가가 예컨대 6억 8천이에요. 자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일반 분양 살려고 하겠죠. 조합원 거 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럼 조합원 거 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흑석동에서 그렇지만 이게 조합원 가격이 계속 피가 올라가죠. 왜? 일반 분양가를 올린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시세에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일반 분양가를 낮춰버리면 사람들이 일반 분양을 살려고 해. 그러면 조합원 거 살려고 하지 않아요. 살려고 하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적어지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 분양 받은 거를 또 살려고 사람들이 하다 보면 일반 분양이 또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근데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이 무조건 팔려고 하겠어요? 실수요자들을 위해. 그래서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죠. 해서 막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이걸 전매제하거나 실거주 목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겹쳐져서 자. 막는 거네요. 만약에 일반 분양 받은 사람이 6억 8천에 받았는데 자기가 그러면 조합원께 시세 10억이 거래되고 있고 같이 10억 거래되고 있는데 자기 혼자 12억에 팔 수 있을까요? 일반 분양 받은 사람이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죠. 매매가 돼요? 조합원 거 10억에 살 수 있는데? 매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자기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가격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거 뭐냐면 단체로 가격을 올리는 거와 똑같은 게 일종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정부가 이 규제를 하는 게 사적 재산을 침해하냐? 침해해? 좀 그런 거 같은 경향이. 누구 재산을 침해해요? 누구 거? 그 조합원들. 조합원이죠. 그렇죠. 일반 분양자들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해서. 네. 자, 조합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을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 재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순수하게 개인 재산이나 자, 거기에 건축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도로를 놨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반시설 닦아주잖아요. 부담을 하죠, 물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조합원의 이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보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가격 올리는 걸 제한하겠다. 이게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냐? 헌법 소원한다고 그래. 헌법 소원한다고. 근데 이게 될까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될 것 같아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이제 그 재개발하는 목적은 공공의 목적도 있으니까. 재개발에 공공의 목적이 있어요? 예, 그 이제 사는데 편의시설 주고 도로가 이제 뭐 협소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재정비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공공의 목적이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거 헌법 소원한다고 하는데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반발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적 재산은 어디에 반하면 안 돼요? 공공질서에 반하면 안 돼요. 공공질서. 공공질서에 합치돼야 돼요. 개인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니고 공공질서. 그럼 공공질서로 내세우는 정부의 정책이란 뭐예요? 공공이라는 게 뭐예요? 자,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재건축, 재개발에 있는 조합원들이. 800. 몇백만 명 될까? 네. 몇백만 명 될까? 서울시 인구 한 1000만 되죠. 그 중에 재개발의 조합원들이 몇 명일까? 현재 재건축, 재개발에 속해 있는 재개발이. 몇만 명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0%나 돼요? 200만 명? 아니겠지. 몇만 명 아마 될 거예요. 7, 8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분양 개수가 몇 개인데? 분양 개수가. 못 따져봐줘. 이거 신문을 봐야 되는데요. 대충 한 7, 8만 개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일반 분양 개수 빼고 나면 한 5, 6만 명? 자, 1000만 대 서울시만 볼게요. 대한민국 보면 4천만이요, 4천만. 4천만 대 한 5만. 자, 5만에 일반 분양가 올리는 거를 제한해서 분양가를 잡아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을 낮추겠다. 어제 보니까 뭐 신문 보니까 1.2% 정도 가격이 하락권을 보는데 가격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그러면 누가 좋아요? 집을 살려는 사람. 실소유자들 좋죠. 네. 그러면 어쨌든 정부 시각은 뭐냐면 그 분양가 상한을 통해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은 뭐다? 일부다, 이런 거, 일부.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서 아파트 가격을 제압을 하면 아파트 값을 잡아놓으면 누가 좋다? 대다수 국민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헌법소원 낸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대해서는 찬반은 나눌 것 같아요. 이게 뭐 가능하다는 견해와 아니다라는 견해. 이거는 이제 같은 뭐 변호사들도 법조인들도 이제 생각이 다를 거예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쟁점이 현재 하나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질서가 먼저지 않을까. 굉장히 놀랬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저 어떻게 보면 약간 저 혼자만의 이익을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놀랬죠? 네, 맞아요. 항상 본인이 드실 때 공공을 또 생각을 하시고. 누굴 내가 항상 본인이 주야. 내가 이거는 어쨌든 공공정책이 먼저라는 거 맞아요. 나도 어떻게 보면 다가구자예요, 다가구자. 다가구자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무작정 좋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저번에도 우리 유튜브라든가 뭐 블로그에서 이야기했지만 집값이 무조건 치고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정하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거기서 배제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올라가는 때문에 공공질서가 먼저라는 게 키포인트가 첫 번째 정부 규제가 합헌이나 이원이냐라는 쟁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쟁점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판단은 누가 해요? 그럼 제가 이제 그게 정부의 명분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렇게 하겠지.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가면 이걸 가지고 싸우겠죠. 정부의 정책이 그렇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냐. 여기서 한 가지 뭐냐면, 자, 조합원의, 아까 이야기했던 조합원의 이익이라는 게 있고,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게 있어요. 일반 분양 이익. 근데 일반 분양 이익을 누가 먹는다? 조합원이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법으로 보장된 거냐 이거죠. 그 이익이라는 게. 그건 아니죠. 일종의 이거는 뭐냐면 기대예요, 기대. 재개발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대권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 그게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정적인 이익이라고 하면 정부가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데 확정적이지 않는 어떤 기대 이익을 가지고 정부가 규제를 했다고 해서 이게 침해된 거냐라고 보는 것은 약간 넌센스가 있다. 제가 뭐 이거 누구 편을 들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쟁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쟁점이 첫 번째 있다는 거. 두 번째. 또 두 번째 쟁점이 뭐가 있을까? 이건 실패한다. 집값을 못 잡는다. 집값 실패한다. 이거는 실패한다. 과연 그럴까? 그럼 그럴 것 같아요? 항상 그동안에 보면은 적응을 또 하더라고. 이렇게 정부라든지 이렇게 나왔는 정책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꼴을 찾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지 이렇게. 자, 실패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뭐예요? 우리 오드리 델버님. 이쪽 나와서 이야기해봐. 못 잡는다 이거죠. 예. 집값을 못 잡는다. 네. 자, 왜 그럴까? 집값을 못 잡는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현재 이 사람들이 주된 논거로 그러니까 신문 뭐라든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이렇게 강남이 있고 뭐 강북이 있는 사람들이 어딜 좋아해? 다 강남을 좋아해. 그쵸? 강남을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재건축이 2단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재건축 단지가 있어. 옛날 아파트들이야, 이게. 여기는 이제 새 거라고 할게요. 이건 새 거. 여기 새 거, 낡은 거. 그러면, 자, 이렇게 분양가를 제한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재개발을 안 할 것이다. 재건축을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옛날 낡은 아파트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 대신 새 아파트는 뭐겠어요? 인기가 오르겠죠. 그래서 논리가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새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거고, 기존 아파트는 이제 가격이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뭐 답보 상태일 거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오드리 델버님, 이 아파트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일반 분양가 안 올려서 내 돈 안 되면 돈을 이익을 못 본다고 하면 이거 안 할 거예요? 50년 가도? 40, 60, 70년 가도 안 할까? 아니, 해야죠. 슬럼가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서 적정하게 내 돈 좀 부담하고 할래 안 할래요? 해야죠. 나 할 거예요.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 말이 안 되는 게 일반 분양가를 잡아서 수익을 좀 덜 내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내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건설을 집을 내 돈을 하나도 안 냈을 때만 짓고 내 돈 좀이라도 내면 안 짓겠다. 뭐 그렇게 하라고 하면 돼. 계속 거기서 사시라고 하면 돼.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내 돈 내더라도 쾌적하게 새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면 돼요. 왜 내 그 공사비를 꼭 일반 분양가 제3자 집 없는 사람들이 분양을 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주머니를 뺏어와서 집을 지으려고 하냐 이거지. 이 발상도 우습죠. 놀랍죠. 나승성답지 않는 굉장히 자기 이익에 철두철미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자주. 어쨌든 이게 왜 기존의 낡은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내. 이제서 이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새로 지어서 일반 분양을 받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일반 분양가를 잔뜩 올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주겠냐고. 그러면 이게 사유재산이다. 뭔 사유재산이 이게?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그 용적률을 올려준 건 누가 올려준 거예요? 정부가 올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적 성격이 있지만 100%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인 땅, 완전히 단독주택에서 자기가 살면서 단독주택 내 마음대로 100층 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다 규제를 받잖아. 그러니까 용적률 풀어주면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거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뭔가로 기여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그 전문가하고 하는 토론에 한번 나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나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아니, 그래도 개인적인 100분 토론 이런 데 가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논리는 뭐냐면 이렇게 재개발을 안 하게 돼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가고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재개발 안 하면 신규 물량이 없어짐으로써 수요를 공급이 못 쫓아간다. 그래서 가격이 폭 올라간다. 라고 하는데 일반 논리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게 노무현 정부 때도 맞고. 그런데 저는 이게 틀릴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는. 옛날 같지 않을 거다. 첫 번째, 인구수. 그 다음에 학군. 옛날에는 뭐 일반고만 있을 때는 강남으로 쏠렸죠. 인구수 줄어들면 누구도 줄어들어요. 학생 수도 줄어들어요. 앞으로 폐교될 대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공부만 잘하면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공부만 잘한다고 먹고 사는 거 아니고 오히려 공부 안 하고 엉뚱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공부에 매달리지 않는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왜냐하면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 수가보다 대학 정원 수가 더 높아요. 그럼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처럼 달라서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기가 재밌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 건가가 더 관건이 된 거지 내가 밥벌이 하려고 직장을 다닌다. 그건 옛날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세대. 지금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도 들고 학군도 조정이 되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강남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 너희들 낡은 데서 살려면 계속 살아. 상관없어. 그럼 어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계속 개발을 하고. 근데 강남은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강남을 대체한다는 건 뭐예요? 강남에 사람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강남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직장이라든지 직장, 기반시설, 뭐 좋고. 그런데 자 그러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서울에 어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대체지.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해요. 대체지. 이제는 강북을 개발하시라 이거예요. 강북을.
그쵸? 노원구. 얼마나 옛날에 그 날개된 아파트들 많아요. 강북구. 저기 북한산 밑에, 인왕산 밑에. 인왕산이 아니라 저기 뭐죠? 그 우이동 그쪽에. 그 넓은 땅들 얼마나 많아요. 단독주택들. 강북, 우이천변. 뭐 이런 것들. 뭐 창동.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 사대문 안에도 보존할 건 보존하고 개발할 건 개발해야 돼요. 특히 용산. 용산에다 고층 많이 들어서잖아요. 이제는 강남을 대체하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 강남 영원히 간다?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어딜 가나 극이 있으면 양이 극하면 다시 음으로 가거든. 인생에는 다 사이클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게 천년만년 강국 간다? 그래서 제가 줄고책에 주장하는 게 내용이 뭐겠어요? 이제는 강남과 비강남 시대가 아니라 한강변과 비한강변 시대가 테마가 그렇게 간다니까. 벌써 보세요. 지금 마포, 성수동, 흑석동, 옛날에는 쳐다보도 않던 동네들에게 한남동. 근데 지금은 웬만한 강남 시대를 쫓아갔잖아요. 그게 가격이 말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강남 선호 현상도 많이 없어질 뿐더러 근데 이거를 쉽게 없애지는 않아요. 이거를 없애려면 대체지를 확실하게 개발해야 돼요. 대체지. 어디? 강북. 그 새로운 신도시를 서울 안에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완벽하게 신도시처럼 완전히 기반시설 좋게 하고 교육 환경 좋게 하고 편의시설 다 드리고 하면 대체지가 들어서면 강북 엄청 이제는 달려있어요. 그러면 서울 인구가 무한정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들잖아요. 근데 새 물건들이 들어서면 강남으로 몰릴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정부가 이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성공하고 싶다. 이거 규제만 하면 안 돼요. 수요를 공급을 만들어줘야지. 공급. 어디에? 이 대체지에다가. 수요도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 대체지에다가 공급을 만들어줘야만 이 정책이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하고는 판이하게 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공급이 돼야 돼. 어디에? 사대문 안에. 그리고 강북에. 같은 강북도 개발되면 강남이 못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강북에 뭐 재개발한다고요? 재개발 청량리 이번에 뭐 50층, 60층인가 뭐 그거 뭐지? 10억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북도 고층 50층, 60층짜리 건물 몇 개 쫙 들어서게 해주는 거예요. 편의시설 다 갖추게 하고. 그러면 굳이 강남으로 몰릴 이유가 뭐가 있어? 강남 답답한데. 나는 흑석동이 좋아요. 왜 좋은 줄 알아요? 난 촌놈이거든. 그래서 산 있고 나무 있고 물 있고 이런 게 좋아. 그래서 제가 강남 살다가 강남을 떠나고 흑석동으로 가가면가 온 거야. 내를 데리고 교육을 포기하고. 근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사람이 다 이 빌딩 숲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이 좋은 자연환경, 인구수가 들수록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게 중요하거든. 주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는 게 그 강북에다가 뭐예요? 큰 건물들, 기업체들 유치하고 그렇게 하면은 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강남을 대체. 그러니까 이 정책이 실패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공급 정책도 신경을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엉터리 같은 소리를 또 한 사람도 있어요. 뭔 소리냐면, 신문 보면 옛날 보면 뭘 가냐면, 이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이 건축의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 이게 또라이 아니야, 이게?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가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 자, 땅값 플러스 건축비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아마 여기에 적정 이윤이 포함될 거예요. 적정 이윤. 왜냐하면 자본시대 기업은 뭐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윤을 주식회사는. 그래서 이윤을 보장 안 해주면 말이 안 되거든. 이윤은 보장해줘야 돼요. 아마 이렇게 플러스 될 거예요. 그러면 건축비가 포함이 되는데, 자, 날림으로 공사하는 건축비가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공사비가 포함된 건축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시공사에서, 건설사에서 공사를 개판을 할 것이다.
자질 나쁜 거라 해서 여기서 이윤을 보장해주는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기업 문 닫게 하면 돼버려. 이런 거는 이건 정부에서 과감하게 문 닫게 만들어버려야 돼. 이런 기업은 나는 굉장히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 이게 나는 확실하게 자본주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식회사 지배구조라든가 자본에 있어서 회사의 역할 이런 걸 뭐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 국한한다면 건설사에게 충분히 적정 이윤 보장해주고 건설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축비 딱 넣어줬어요. 그런데 건축비 빼먹고 공사를 날림을 한다? 이게 우리할 상황 아니잖아요. 이런 기업은 책임지어서 집단소송해가지고 망하게 해버리면 돼요. 집단소송해서 아예 이런 기업은 사회에서 도출시켜버리면 돼. 망하게 해버리면 돼. 근데 이걸 가지고 건축비를 다 계산해줬는데도 품질이 저하된다. 왜 쓸데없는 우려를 해, 이거는. 만약에 이 적정 이윤 먹기 싫다, 그러면 공사 안 하면 돼. 그러면 회사가 계속 공사 안 하고 혼자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고? 결국은 공사해요. 아까 강남에서 낡은 아파트 안 짓고 버틴다? 계속 살으라고 해봐요. 다 치워. 그 소수가 아니에요. 강남에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대한민국에 몇 천만 명이, 4천만 명 중에 강남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요. 냅두면. 다만 그걸 못하게만 안 하면 돼, 정부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 건축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하게 되고 또 어떤 논지 보냐면 고급 공사하기가 어렵다. 고급 아파트 짓는 게 어렵다. 아니, 고급 아파트 짓면 건축비 포함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뭐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뭐 무슨 심사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 여기서 자기가 이렇게 고급 품질을 지어서 이렇게 공사를 할 테니까 건축비를 올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되는데 왜 신문 보면 한길같이 건축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돼 있고 고급 아파트가 이제 생길 수가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회에서 가서 이야기 다 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불확실하다. 확실하게 하려면 대체지. 이렇게 하는 방법. 또 농점 내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쟁점만 이야기하면. 쟁점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에 집을 안 사고 로또 분양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로또 분양. 집을 안 사고 로또 분양만 기다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세만 살 것이다. 전세가 살면서 전세가 올라가면 또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자, 아까 여기서도 집값이에요. 결국은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했어요. 집값이.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는 집값을 그대로, 내가 이제 정부 대변인 아닌데, 정부 대변인 좀 돼버렸는데,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적정하게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지, 막 물가에 몇 배씩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자,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지금까지 집값 떨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길게 보면. 길게 보면 없고 계속 오르고. 40년 동안 집값 떨어진데, 40년 전 집값보다 더 떨어진 데 있으면 이야기해봐. 없어요. 30년 전은? 없어요. 20년 전은?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10년 전도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집값은 왜 올라가요? 뭐지? 이제 땅이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땅이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자, 라면값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맛동산 값은? 올랐어요. 그 공산품 가격 중에 가격 떨어진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맛동산, 제가 85년도에 서울 올 때 그 고속버스 원선으로 오면서 맛동산 하나 500원이었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아껴서 먹고 그랬는데, 우리 뽀빠이 초등학교 때 10원짜리, 자야 들은 거 20원짜리.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 때. 그 아껴가 하루 종일 먹었거든요. 기억나요? 아니요, 전 자연 몰라요. 아, 우리 세대가 아닌가? 자야가 20원짜리 있어서 뽀빠이는 10원일 때. 그러니까 그거 사가지고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 맛동산 500원인데 지금 얼마예요?
한 2,500원 아닌가?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집값은 떨어져라? 그럼 말이 안 되지. 자, 집값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의 뭐다? 주요 자산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주요 자산이 감소돼요. 주요 자산이 감소되면 그 사람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좋은 건 아니에요. 오르는 게 좋은데 너무 급하게 오르면은 안 된다는 거지. 적정하게. 그렇죠. 우리 소득이랑 이런 수준에 맞춰가지고 어. 좀 오르는 그게 그걸 바라는 거죠. 나는 그걸 바라는 사람이에요. 집값이 폭등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야만 사회가 건전해지고 우리 후손들이 집을 살 수 있거든. 집값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또 분양을 기대하면서 전세 살면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바보일까요? 아닐까요? 바본 것 같아요. 바보죠. 네, 집값 오르는 것은 나는 평생 로또 분양에 매달리겠다. 이거는 뭐 아니면 도단 심리예요. 제가 이제 예나 우리 금감원 있을 때 보면은 재밌는 건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해줬어요. 저는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집 사라고. 전세자금 대출 받고 그 만족해하지 말고 집을 사라. 그리고 제가 부동산 하면서도 신혼부부들 오면 전세자금 대출 막 9천만 원, 1억씩 빌려서 집 살 때, 아니 저기 전세자금 얻을 때 네 돈 3천원부터 해가지고 집을 사라 차라리. 빌라를. 빌라 안 오른다고 생각하죠? 빌라 값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오르더라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10억짜리가 20억 오른 건 엄청 오른 것처럼 생각돼 사람이. 근데 1억짜리가 2억 오른 거는 똑같아요. 확률로 보면. 값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빌라를 사줬더니 고마워요. 그래서 무화과도 막 갖고 오고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로또 분양만 기대하고 난 10년 동안 로또 분양만 기대하겠다? 난 안 그럴 거라고 봐요. 하다가 한두 번 해보고 지치겠지.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기존의 집을 사면 돼요. 기존의 집이 낮아져 있잖아.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집을 그대로 사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계속 하시라고 하면 돼. 그분 팔자예요. 나는 평생 50년 동안 로또 분양만 기다리겠다. 내가 예컨대 이 3억을 더 주고 집을 하나 샀다고 가정해요. 근데 이게 15년 뒤에 로또 분양돼가지고 이 가격이 됐을 때 요거는 가격이 안 올라갔을까? 똑같아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로또 분양을 기대해서 전세가를 올리고 집값을 밀어 올릴 것이다. 일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 우리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00% 됐지 않았어요? 100% 됐어요? 네, 100%인데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100% 가까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난 모르겠어요. 아니, 통계는 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시켰잖아요. 올릴 수 없어요. 무한정. 그러니까 2주택자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하고 이 한도가 몇 프로? 1년에? 아니 2년에 5%인가? 5% 한도로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올려도 되거든. 여기 다 살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 규제책이 나온 게 뭐냐, LH공사에서 중간에 파는 거, 미분양된 거 이런 거 다 사면 돼요. 다 사버려가지고 거기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돼요. 근데 뭘 로또 분양만 기대 학수고대라고 이게 전세가 기다리다가 집값이 올라간다? 이게 전체 시장에서 큰 파이가 크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전체 시장을 흔드는 건 뭐냐면 돈줄이거든. 그래서 정부가 대출만 확실하게 막으면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옛날 우리 부동산 소모임에서 집값을 계속 올라가 그래서 나는 대출만 잡으면 안 올라간다 그랬거든. 또 쟁점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이제 궁금한 거, 자유토론. 나오세요, 한번. 우리 오드리 대표님도. 응? 오드리 대표님은 이제, 그럼 이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재테크를 이제 집은 실거주 위주로 하고, 네, 실거주로 하고, 이제 내가 투자할 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지 새로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맞춰서. 말씀해 주세요. 유튜브 보면, 가끔 보면 뭐 1억으로 1년 안에 뭐 100억 벌기 막 이런 거 있는데, 뭐, 저는 그런 재주는 없어서,
재테크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제 집이랑 이런 걸로는 하기가 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것인가를 좀. 관건은 뭐다? 머니다. 뭐니 해도 머니다. 근데 머니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대출. 근데 대출도 규제가 돼서 안 되고. 자, 머니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렛대. 지렛대 효과잖아요. 네. 지렛대 효과. 내 돈 요만치예요. 내 돈. 요건 대출. 그래서 자산을 뻥튀기 하는 거지. 근데 요게 이제 대출을 묶어버리는 거잖아. 대출을 규제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안 되면 이제 내 재산 요만큼밖에 안 되면 한도가 요 재산이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지? 그 일반 뭐 직장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거를 저축을 하거나 해서 모았을 때 돈을 모으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보면은 뭐 내가 조금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이제 적금을 해서 만약에 이제 10년 동안 적금을 해서 모은 돈이랑 얘를 부동산에서 뭐 1년, 2년 잠깐의 그 시세 차익으로 했는 거랑 돈이 그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부동산을 한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규제가 많이 없어지면 이제 일반 서민들 그냥 돈을 잘 저축만 해서 모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돈을 좀 이렇게 큰 돈을 만지거나 이런 모을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그냥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그죠? 그것도 사람 팔자요. 사람 팔자. 참고로 난 적금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난 적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일반 그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담원에서 얘기하셔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적금이라든가 이제 이 보험,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런 적금이나 보험 갖고 요걸 가지고 주식도 있고. 요걸 가지고 재테크하시면 안 돼요. 재테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나도 적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연금저축 같은 거 들어가는데 이거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셈 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나중에 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엄셈 치고 넣는 거지. 여기 이자 받아가지고 나 돈 벌려고. 보험은 나 보험회사 보험 모집인들 왔을 때 따지잖아요. 보험 안 들잖아. 중요한 거 다 드러났으니까. 이거는 몇백만 원 그 이빨 보조해 준다니까 뭐 2만 원, 3만 원짜리 들어라. 아, 내가 몇백만 원이 없어서 보험 들어. 그냥 내 돈 주고 하면 되지. 필요하면. 그 돈이 있으시니까 그러는데 없는 사람들은 아니. 그것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려운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예컨대 다침 큰 질병 같은 거는 그런 건 들어도 돼. 네. 그런 거는 들어도 되는데 그거는 미래 위험에 대한 그 담보니까 그런 건 되는데 쓸데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에서 4차, 2차, 그다음에 B차. 여기에 보험 모집인들 수당 지급해 주는 거야. 우리 보험료에 다 이게 포함이 돼 있거든. 그래서 쓸데없는 거 이게 들지 말라는가, 필요한 거는 하는데 선별적으로 지혜 있게 하는 거고요. 자, 재테크를 하려면 그래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 많이 이제 공부. 아주, 공부. 자, 부동산 하려면 적은 돈이 돼요? 큰 돈이 필요해요? 큰 돈이 필요해요. 큰 돈이 필요하죠. 자, 그럼 적은 돈 갖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적은 돈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주식? 자,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동산 사기 쉽지 않아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좀 모여야지. 목돈이 모여야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적은 돈 했을 때는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예컨대 주식해라. 주식에서 개인이 버는 경우는 거의 1%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99%는 다 털려. 그런데 주식을 하는 데는 의미가 적은 돈, 예컨대 500만 원 이내에서 주식을 하라. 나 우리 아들한테도 너 주식 하려면 내가 500만 원 주마. 잊어버려도 된다. 근데 이건 뭔 장점이 있어? 세상 경제 공부를 하거든. 수업료 낸다고 생각하면 돼. 주식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 못 벌어요. 참고로 나는 벌었을까 못 벌었을까? 벌었다고 항상 자랑을 하시죠. 나 자랑했죠. 제가 대학교 2학년 86년도부터 주식 투자를 했어요. 지금 들으면 100번? 100번. 그래서 87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000포인트 찍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98년, 97년 때 IMF.
이때 코스닥 열풍. 그쵸? 그래서 제가 2006년까지 거의 20년은 주식을 했어요. 주식해서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쯤 방배동에 단독주택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스포츠 신문 보고 막 그럴 때 저는 경제신문 4-5개씩 보고 증권회사 가서 증권 분석하고. 대신, 근데 이거는 주식을 고민을 못 한다니까? 왜냐면 여기서 살아남을 확률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적은 돈으로는 뭘 하면 될까요? 그래도 적은 돈을 모아야 걔들이 모여서 그래서 또 이 팔자에 주식을 해서 버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99%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뭐냐면 안전하게 돈을 적립해야지. 적금. 우선은 어쩔 수 없어요. 나도 푼돈 갖고 이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시골서 좀 받은 돈 있어서 했겠지만 못 떠먹고 한 거지. 운이 좋은 거지. 운. 팔자 소관인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 그때 다 털어먹었으면 다 거지 됐겠지. 시골서 스물지고 아까 스물지고 됐다고 했잖아요. 보상금 받은 걸 우리 아버지가 준 거야. 그래서 서울서 명문대 법대를 다니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나 주식에서 말아먹었으면 나는 거지 됐겠지. 근데 덕분에 일부 조금이라도 해서 어쨌든 그때는 시세가 좋았어. 장이 좋았어. 장이. 내가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할 때 장이 좋아서 그런 거고 안전하게 적금을 하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뭐 이런 거 이제 펀드도 있잖아요. 펀드. 근데 펀드 보니까 수익률이 별로더라고. 우리 애들도 펀드 들어줘봤는데 별로야. 펀드도 수수료를 다 떼고 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게 그래서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자세한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혹시 뭐 따로 할 일 있으면 그때 해드리고 어쨌든 재테크는 결국은 팔자소관이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사주에 제가 왕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재물이 왕한 사람이 있고 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무재사주. 그러면은 돈하고 인연을 좀 있고 그냥 열심히 직장 다니면 돼요. 알뜰하게 살면 돼. 알뜰하게. 괜히 사업 안 할 사람이 사업한다고 다 돈 털어먹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거를 좀 자기 그거를 알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사주로 가네. 사주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출자 이렇게 쓰나? 축일 필요. 이 길한 것을 추구하고 흉한 것은 피해가는 거. 그래서 자기 사주를 알면 도움이 돼요. 여러 가지로 어떨 때.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임상 실험 해보면 맞아. 대부분.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해라. 그래서 요즘은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 오픈하고 있어 보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도 오고 의사들도 많이 와요. 의사. 한 번도 안 겪어봤죠? 의사도 많이 오고 변호사도 많이 와요. 그래서 이 변호사들은 제가 이제 법을 전공했으니까 당신들에게 이런 거 당신까지 투자로 다니지 말고 이 공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근데 월급만 갖고 살기 힘들다. 그래요. 어찌됐든 공부를 하시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대담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색다르게 뭔가를 좀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신문에서는 계속 이렇게 편향되게 어떤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면도 있고 나같이 그 신문 뒷면에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 없어요? 너무 명강해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네. 수업료 낼까요? 오드리 델퍼님이 앞으로 우리 한강 리치에서 많이 활약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찍는 이유가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되지만 우리 실장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니, 미안. 오드리 델퍼님을 오드리 헵번이 되게끔 제가 만들고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 신문 이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신문 기사가 맞는지 틀린지, 물론 신문 기사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신문 기사에 편향된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옹호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왜 이랬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바라보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각도로 바라볼 거고 이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보면 돼요. 댓글 보면 막 환영하는 사람은 격하게 환영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엄청 비판을 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냐 사회주의 사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순자본주의 사회는 지구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자본주의 사회는 없어요. 저도 자본주의자입니다. 자본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저는 반 노동자 정서가 있어요. 친기업 정서가 있어요. 자본을 살려줘야 돼, 자본을. 우리가 일본 지금 일제하고 이게 무역전쟁 하는데 그 전에 왜 기업을 못 키웠어, 기업을. 왜 그 부품이라든가 이 원자재, 이거를 만드는 기업을 못 키웠냐고. 그 전에 웬만하면 국가에서 맨날 기업도 두드러 팬이라고. 이 지배구조 들먹거리면서 뭐 재벌 정책을 어떻게 해서 맨날 기업도 두드러 팬이라고 기업을 안 키웠거든. 이 기업의 기초산업, 이 기초하는 것도 다 키워야 되는데 정부도 반성해야 돼, 이거는. 기업을 두드러 팬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자본을 중요하게 해야 돼. 노동자, 친노동 정책. 왜 친노동 정책을 사람들이 필까?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그렇지. 표 때문에 그래, 표. 그렇지. 표. 표 때문에 이 노동자 편 드는 건데 이거는 자본주의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안 커. 죽어, 다. 여러분, 우리 어드리 대표님도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업이 망한다. 그러면 노동자 키우겠어? 노동자 편 다 들어있다가 사업 망하면. 역지사지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표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인에게도 고용된 종업원 수만큼 표를 줬으면 어떨까 싶어. 역발상으로. 자, 아까 예컨대 삼성전자에 고용 직원이 10만 명이다. 그럼 10만 명 표를 주는 거야. 그럼 정치인들이 누구 표를 보겠어요? 기업 편도 들겠지, 이제는. 아쉬울 때는 가서 돈 달라고 하고, 나중에 표 들 때는 다 두드러 패려고 하고, 이래서 기업이 살아났겠어? 그래가지고 이 기업이 살아남아야 우리 국민들도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어서 쓸 거 아니야.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해외 노동자들, 싼 노동자들 끌어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국가가 돌아가겠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어찌됐든, 나도 굉장히 자본주의에 아주 친숙한 사람이고, 이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정부의 분양가 정책은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그 고충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자본주의에 반하거나 사적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이 자기 재산을 늘려가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정부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강남이 비싼 거는 다 기반시설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만들어줬어? 국가에서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도로 넓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야지 자기 혼자 거기에 강남집을 혼자 지어서 딸랑 혼자 살고 있다. 산속에 가서 여러분 혼자 집 짓고 살면 집값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더불어 사는 사회, 이거를 좀 생각할 때가 됐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몇 시간 이야기한 거예요?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좀 할 말을 하고 나니까 가슴이 시원하네. 어제 얘기를 다 못해가지고. 아니 어제는 정부 정책만 이야기한 거고 내가 거기에 대한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미하고 싶은데 그러면 좀 또라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안 한 건데 말이 좀 많이 거칠고 있는데 제 생각 약간 제가 향후에 이제 그 향후 시민으로서 느끼는 생각도 있고 순수하게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은 시각은 이제 시민으로서 그리고 참고로 오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 너는 집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편향된 시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중립된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어디 될 뻔히 한번 나와서 인사 한번 하시죠. 필명을 이제 앞으로 이런 시각을 갖고 공부도 해야 돼 본인이 그래야만 이제 살아남는 시대가 돼서 마무리 인사하시고 자. 오늘 교육이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 해도 되고. 네.
갑자기 오들이 될 뻔이라고 하니까 너무 네 이제 앞으로 부동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들이 될 뻔이 아닌 오들이 햇번으로 가는 길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